안녕하세요. 자, 솔트족의 신개념 재테크 전략. 자, 이번 시간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돈. 야, 이거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담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 안에 제가 30. 자, 이걸 개념화 시켜서 인생을 하나의 카테고리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재테크 전문가이신, 서울과기대의 성함은 제가 상대 김 교수님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첫 번째 30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죠.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된 삶이 30년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근데 그 누린다라고 하는 게 다 각자가 선택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자, 다음 30에 관련된 이 숫자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건 사실 30세, 60세 이후에 관련된 부분, 이 30년은요, 사실 나의 본질적인 삶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30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 내가 경험한 환경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런 기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각 선진국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부의 불균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산의 이 걱정에 관련된 기준 없이 그 남은 삶에 관련된 부분을 영위하고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마트한 우리 올드족, 소위 말하면 솔트족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방향성으로 움직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던질 아젠다는 두 가지인데요. 자, 우리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까?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무엇이든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자, 그러한 담론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된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바람직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열쇠, 소위 말하면 저는 키라고 했는데요. 키는 뭘까? 이 부분으로 사실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규정하고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림이 상당히 조금 달라지거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금태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태족? 금태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서 만든 거냐면, 지금 하나은행 안에 있는 경영연구소에서 100년 통장이라고 하는 이 기준안으로 사실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수도권과 광역 자치 단체에 거주하고 계신 50세에서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 이런 게 좀 나타났어요. 자, 금태족이라고 하시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기준 안에서 이 분명한 건 내가 삶을 영위하는데, 이 일반화된 우리 통계치 기준 안에서 바라보는 생활 수준에 관련된 기준과 이 금태족이 생각하는 생활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퇴하신 이후에 사실 45세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 65세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55세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신데 전체적인 기준에서 이 금퇴족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내가 한 달 살아가는 이 거주 비용에 관련된 기준, 주거 비용에 관련된 기준이 금퇴족 같은 경우는 305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높은 거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비 패턴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게 다가올 미래 관련된 기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근데 그거는 뭐 일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뭐 저한테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일부인데요. 자,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2030년 되게 되면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자, 인구 5명에 1명은 누구예요? 우리 시니어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 분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다 똑같이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가끔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 취미나 그리고 즐거움, 오락거리를 통해서 삶을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직업 선택하는 부분도요,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자, 이거는 뭐 일본에서도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직업을 선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월급, 소위 말하면 한 달 생활비,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안에서 직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위 계층에 계셨었던 분들도 이 시프트를 좀 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에 대한 가치 척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소득 수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금태적으로 살지만 나는 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참 놓고 뭐 내가 품위를 유지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기조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지금 은퇴 기준으로 은퇴 설계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연구된 그 데이터에 의하면 처음에 시작한 그 기준안보다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품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사실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은퇴자들이 많아졌다는 데이터를 접한 이후로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기준 안에서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리고 그 전에 품위에 관련된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지위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내려놓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쉬프트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장 많은 연구 레포트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택시를 가끔 타게 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시니어 분들이세요. 근데 목적성이 뚜렷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전달이 되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내게 다가올 미래에 관련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좀 바람직하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 바라봐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이 다가올 세상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씩 하나하나 좀 디테일한 기준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유저 프렌들리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은퇴하신 분들 기준에서 데이터를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저 프렌들리한 사고를 가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공감하시나요? 맞아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자, 두 번째가 뭔가요? 건강이죠. 건강. 자, 그리고 그 세 번째가 굉장히 전 놀라운데요. 즐거움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거 궁금해서 조금 깊이 있게끔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일하고 연결되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일은 하실 때 보시게 되면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같이 하는 누가 있죠? 동료들이 있죠. 예,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러한 그 부분은 사실 그냥 일반화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저 프렌들리한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사고의 유연성 기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계성에 관련된 부분이 밀접하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니어들은요, 어떤 형태가 됐든 건강을 유지하고 하시려고 하게 되면요, 일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유저 프렌들리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장 네 번째가 뭐예요? 경제력입니다. 자, 그래서 유저 프렌들리한 사람들은 사실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냐? 사실 우리 주위에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일반화된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고의 유연성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OECD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한국의 그 초고령층 증가율은 OECD 기준의 거의 2배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느껴야 될 것들은 뭐냐, 이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숫자상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와닿지 않을 텐데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누가 될 것이다. 65세 노인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체 인구 기준으로 아마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죠? 사회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다 바뀝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나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디펜스가 돼야지만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252만 원 정도 그 한 달 생활비, 소위 말하면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경제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디펜스를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면 뭐가 우선 돼야 되냐?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자, 대한민국은 아직까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그 기준인 거는 같아요. 소득 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미국을 예를 들게요. 미국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 82%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명 정도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리스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사실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도 작용을 한다라고 좀 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었죠. 그러니까 늦었지만 이런 어떤 자산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자체도 아직도 그 금융에 관련된 부분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약간 금융 지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해서 좀 등한시하는, 저는 최근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이요, 경제에 관련된 수업을 선택하는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선택 그 확률이 거의 10% 미만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금융교육에 관련된 이런 메커니즘의 부분을 조금 달리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5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수준은 47%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5명 10명 중에 한 5명은 되게 그 평균 기준 안보다 좀 소득 대체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평균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좀 들어가는 거죠. 자, 미국은 81%가 사실 소득 대체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사실 대부분 급여 소득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뭘 받죠? 연금 수령을 합니다. 연금 수령을 하는데요.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사실 연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정성에 관련된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죠. 채권 형태의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냐면 사실 그라운드 룰 기준 안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전체 은퇴자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은퇴 시기에 맞춰서 사실 이 연금에 관련된 이 환급률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금융을 활용하는 이런 금융 방법론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체 지수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뭐 팬데믹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다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전체 시총이 한 25% 30%가 날아갔죠. 이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주식하거나 공격적으로 뭐 했었던 분들은 다 디폴트 났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실 그 반대편 이면을 놓고 보게 되면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론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죠? 금융도 학습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금융 상품들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도가 좀 빠를 텐데요.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쭉 빠졌었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재테크 관련된 하시는 분들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좀 보류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 지수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도 학습과 금융에 관련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실 금융 문외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금융 문외한 수치가 사실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학습에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강의처럼 강연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토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으로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기준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냐면 변화의 속도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빨라지죠. 그리고 이 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금융에 연관이 되는지를 정확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아직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금융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ETF나 ELS나 뭐 여러 가지 상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각자가 레퍼런스 관련된 기준 안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품에 관련된 부분, 리스크 요인이 있다 없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인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본질에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지능적인 부분. 그러면 최근에 뭐 우리 시니어 분들도 챗 GPT라든지 IT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솔트족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실 텐데 이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무엇보다 내 금융 상식과 금융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혁혁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융을 잘 아시잖아요. 그럼 부동산도 잘 아십니다. 금융과 부동산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신탁에 관련된 내용도 따라갑니다. 금융도 어떤 형태가 됐든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지근거리에서 다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펀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금융 상품에 관련된 부분을요, 나에 맞게끔 소싱해주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충분히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고급 정보나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능적인 부분,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융합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아닙니다. 앞으로 시니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각광받을 거고 그쪽으로 시장성의 확장성이 상당히 커질 텐데요. 아마 여기 우리 이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융합됐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종 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상당히 많은 이슈몰이를 했었던 카테고리, 거기 경영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같다라고 하는 건 뭐죠? 동질이다라고 하는 거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협력하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같지 않은 이종 간에 융합하는 게 편하세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게 되면 나는 내가 경험한 기준을 따라가는 게 좀 수능적이고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야, 나는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히 많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금융 상품에 관련된 기준을 초이스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에 관련된 부분, 이 카테고리는 우리가 정확히 조금 알아보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텀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10년이 지나야지만 강산이 변해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죠. 지금 어떻습니까? 3개월, 6개월 만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판도가 다 변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금융상품에 관련된 부분, 이 셀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결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확장성이 상당히 뛰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도 알면 알수록 어떤 재미가 있냐면 사실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놀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내 자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단시간 안에 어떻게 좀 늘리고 싶다, 아니면 뭐 15%에서 20% 정도 사실 수익 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그 상품에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세상에 그런 거는 저는 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아시죠? 경제학자면서 사실 우리에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사실 돈에 관련된 이 기준 안에서는 전 세계에서 사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제일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의 자산은 60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니어가 됐을 때 내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 그 전에 투자하고 했었던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건 그 전부터 뭐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학습이 돼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찾았고 즐거움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정정하시죠. 더 놀라운 건 그가 한 여러 행적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깊숙이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저도 금융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던 사람인데요.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돼야지만 어떻게 내 리스크를 테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개념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떻게 자산을 유연하게 짧은 기간 동안 아니면 긴 기간 동안 내가 경제적인 기준 안에서 원활하게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금융상품의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금제도. 그 연금제도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꾸준히 정액 기준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이 분들 기준으로 서베이를 한번 해봤더니 나는 국민연금 외에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사적연금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OECD 기준 안에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적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돈에 관련된 이 패턴이라든지 이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수급을 하느냐에 대한 그 결정에 따라서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가 다르냐? 세율에 관련된 부분도 다릅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겠지만 이러한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시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연금 형태로 받는 분들도 분명한 건 정액제 형태로 받는 분들도 계세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2021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내가 은퇴 후 내가 83.4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뭐 60세를 기준으로 한 30년 정도 사는 데 있어서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수치화한 게 있어요. 한 6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6억 8천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없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입니다. 자, 일정한 금액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만들어내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한 건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걸 놀이화하는 그 기준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즐겁게 그 삶을 즐긴다라고 합니다. 베이스 오브 베이스. 자, 어떻게 해야 나의 연금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연금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정급여형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확정기여형으로 나는 받을 건지 나는 개인 퇴직연금 기준으로 난 받을 건지에 관련된 일시금으로 받을 건지 이런 선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품에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네.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에 관련된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요, 뭐 보험회사에 관련된 상품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회사, 소위 말하면 증권회사,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회사에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연금에 관련된 부분은요, 어떤 형태가 됐든 생보사 상품, 소위 말하면 손보상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통계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의 연금 수령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적정히 내가 만족하는 기준만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요. OECD 기준에 비하면 사적 연금 안에서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면 채 16%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한 건 저 역시도 지금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 제가 지금 40대 후반, 50대 육박했는데 그러면 제 또래에도 지금 은퇴한 친구들이 있죠.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지금 은퇴 설계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연금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법제화되거나 우리가 그 시스템화 안에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더 생활비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사실 어떻게 소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더니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47.1%예요. 내가 한 달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연금이 받는 그 연금 포지션이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예적금이에요.
요율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 37%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뭘까요? 말씀드렸죠? 아까 주식이나 펀드예요. 그리고 그 밑이 뭐예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연금 설계가 잘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후가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금보다 행복하게끔 설계가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역시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 내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지 좀 들여다봤는데 저도 아직 부족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준비가 다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죠. 자, 연령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나 그 기간에 관련된 캡들이 있죠. 우리는 연금 수령 언제부터 합니까? 65세 이후부터 하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다 요일이 바뀌어서 연금 혜택에 관련된 부분 사실 그 중간에 딱 비어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한 2, 3년 정도. 짧으신 분들이 그렇고요. 긴 분 같은 경우는 7, 8년 정도. 어떤 경우는 7, 8년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러한 그 리스크 팩트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각자가 그 금융상품에 관련된 특수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자, 소득이 어떻게 내가 한 달 소득을 그 생활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수익이 들어오느냐 봤더니 47%가 뭐래요? 연금이래요. 그 나머지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예적금이고 나머지 부분이 뭐예요? 펀드나 기타 상품에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자, 평균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요, 상당히 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베이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 이후에 30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온전히 나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내가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30년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그 이후에 30년. 사실 직장 생활 하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가정에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근데 그때 은퇴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적연금까지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렸듯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분명한 건 사실 어떤 기준으로 됐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다. G5, 소위 말하면 국가 사적 연금 가입 현황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왜 연금에 관련된 부분을 앞에 있는 이 강연자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G5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국가에서 사실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적 연금 가입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2018년 데이터인데도 사실 평균이 29%예요.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1% 정도가 연금 소득에 관련된 부분,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을 받고 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사적연금 가입률이 어느 정도냐면 41% 정도 됩니다. 자, 이걸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되게 많아요. 자, 인구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사적연금 가입률이 사실 몇 프로여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 G5 같은 경우는 몇 프로다? 54.3%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가입률이 16%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나 개인을 놓고 이야기해도 굉장히 리스크한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실 소득의 거의 80% 이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시니어, 은퇴하신 선생님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수도권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이 사실 소득의 거의 7, 80%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라고 하는 건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저는 첫 번째,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부채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채에 관련된 부분. 왜 그렇죠? 내가 인컴 관련된 기준으로 아웃컴, 소위 말하면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비율에 관련된 기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고민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금에 관련된, 세율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요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각자 개인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그런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일시급으로 받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가 월 적립식 형태로 받는 금액이나 이런 어떤 부분 안에서 세율에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하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 상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세 기준으로 15%에서 20%, 많게는 40%, 30%까지도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금융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소득세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민감도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세금을 나는 세율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위소득 기준으로 상위 그레이드에 있으신 분들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퇴직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에 관련된 베이스 안에서 계신 이 존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절세를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월 내가 받는 금액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퇴직급여를 연금제도 적용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 시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기준으로 산정이 돼요.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면 뭐해죠? 세금이 조금 적겠죠. 그리고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매년 연간 임금 총액 기준에서 12분의 1 이상 나눠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보게 되면 확정 유형에 관련된 기준으로 득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퇴직금은 기존에 우리 퇴직금 제조 기준으로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많이들 아실 텐데 나는 뭐 직장 생활 했다라고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숫자상 바로 나옵니다. 세율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데 그 소득 기준으로 한 달 생활하는 데 있어 소득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 적은, 소위 말하면 평균치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일반화된 기준이지만, 어디에서,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얻느냐, 일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어떠한 정보들은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익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월 보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저기서 보시게 되면 민간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사업들을 놓고 보게 되면 60세 이상 사실 135만 원에서 사실 그래서 제가 한 150만 원 정도 언더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연계형 같은 경우 저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은퇴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고 만약에 하셔서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왕자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 출발점은 뭐였어요? 네,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환경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은퇴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역시 은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끊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앞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스테이지니, 소위 말하면 내 은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결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석학 중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정확히 그 맥락을 짚으신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재테크라고 하는 건 삶이라고 하는 전체 카테고리 기준 안에 한 부분입니다. 재테크가 절대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삶이 윤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실질적인 실행을 하는 이 노년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지금 재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연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정보에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담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은퇴 설계에 관련된 방향성 안에서 사실 돈 걱정 없이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